안녕하세요.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의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3회차예요. 그죠? 3기 3회차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 5인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3기 1회가 근대음악이었어요. 그쵸? 예, 근대음악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공부해보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고전음악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그 전에 이제 바로크도 했었고, 중세도 했었지만, 고전음악 지나서 이제 낭만주의가 크게 정기낭만과 후기낭만으로 나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후기낭만 이후에 이제 인상주의 음악하고 근대음악 쪽이 나오는데, 근대음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인상주의 음악 쪽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약간 미술의 양식도 약간 비교 감상도 하면서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미술로 그림을 따지면 그랬잖아요. 뭐 정물화나 이런 것처럼 이런 시대의 그림처럼 뚜렷하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빛이 들어오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보통이었는데, 음악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주제가 없고 클라이막스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그런 모호한 음악의 형태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인상주의 음악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 인상주의라는 성향을 띤 작곡가들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한 시대가 그때가 이제 근대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근대음악 이후에 이제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발라키리예프라는 그 작곡가가 주도 아래 러시아 5인조라는 걸 탄생을 시킵니다. 거기에 멤버들은 발라키리예프, 그 다음에 림스키 코르샤코프, 그다음에 세자르 큐이, 모데스트 무솔그스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보로딘, 이렇게 5명이 러시아 5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 기간이 짧았어요. 한 2년 남짓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뭐 미하일 글린카라든가 이런 러시아 작곡가들이 꽤 있습니다. 뭐 우리 낭만주의의 차이콥스키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런 작곡가들이 있었지만, 글린카 같은 경우는 거의 민족음악을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러시아 5인조의 음악적 성향들은 거의 국민악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음악적 성향이 좀 그렇게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랑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이다 하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유행을 해야 되고 성행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그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볼 수 없지만 굉장히 국민음악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색채가 짙을 정도로 활동을 한 그런 작곡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5명의 작곡가들, 발라키리예프가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림스키 코르샤코프, 모데스트 무솔그스키, 그 다음에 세자르 큐이, 알렉산더 보로딘, 이 5명인데, 이 5명의 작곡가들이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특히 무솔그스키라는 작곡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이름하여 전람회의 그림이라고. 무솔그스키 친구가 있었어요. 빅토르 하르트만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의 그 전시회라고 하죠. 전람회 엑스비션. 그 전시회를 가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티켓을 처음에 끊고 들어가서 걸어가고 그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동하는 그런 것까지 다 묘사해서 곡을 쓴 그 곡인데, 너무나 대단한 곡이에요.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림스키 코르샤코프는 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쉐헤라자데라고 우리말로 하면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재를 가지고 곡을 씁니다. 막 신바트가 대항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각 선생님들이 작곡가를 소개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강사 최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러시아 5인조 작곡가 중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844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작곡가예요.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린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음악보다는 문학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12살부터 해군학교에서 공부하고 해군에 입대해서 장교로 복무하는 등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6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9살에 작곡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가 음악의 길로 접어든 결정적인 계기는 밀리 발라키레프와 세자르 큐이 그리고 모데스트 무소로그스키와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때 림스키-코르사코프는 18살이었고 러시아 5인조 작곡가들 중 가장 어리답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국민주의 음악을 추구했기 때문에 러시아 민요와 전설, 이국적인 분위기를 많이 차용했어요.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교수가 된 이후에는 서구 음악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 중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들도 있어요.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정치적 관념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동료 교수들의 반발로 다시 복직되었다고 해요. 그는 독학을 통해 서구 음악 양식의 대가가 되었고 동료 러시아 7인조와 미하일 글린카에게 받은 영향들과 함께 융합시켰어요. 후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작곡 기법은 더욱 풍부해진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세헤라자데, 왕벌의 비행 등이 있어요. 먼저 왕벌의 비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오페라 살탄 황제의 이야기 중 3막 1장에 나오는 관현악 곡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마술에 의해 벌레로 변한 것을 묘사한 곡이랍니다. 이 곡은 피아노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악기의 독주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어요. 또 다른 유명 작품 세헤라자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세헤라자데는 1888년에 완성된 교향 모음곡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를 소재로 만든 관현악곡이에요.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오리엔탈리즘이 특징이고 총 4악장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랍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아라비안 나이트가 널리 읽혔다고 해요. 이 작품은 민족주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림스키-코르사코프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상상과 느낌,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세헤라자데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밤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녀는 밤마다 인자하신 임금님, 그럼 어젯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새벽이 점차 밝아오니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내요. 이것을 하나의 고전 악상으로 만들어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시죠? 짧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샤리아르 왕과 동생 샤자만은 사이가 매우 좋은 형제였어요. 어느 날 샤자만은 우연히 형의 아내 왕비가 흑인 노예를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이 사실을 안 샤리아르 왕은 몹시 화를 내며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 뒤로 왕은 매일 밤 새로운 처녀와 함께 지내고 아침이 밝으면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한 대신의 딸인 세헤라자데도 이 비극적인 밤을 보낼 차례가 되었어요. 세헤라자데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왕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죽음을 모면할 계획을 세워요. 왕은 세헤라자데가 들려주는 여러 나라의 왕들의 얽힌 전설과 역사 이야기에 푹 빠져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를 죽일 수 없게 되었어요. 세헤라자데의 이 피가 마르는 상황은 1000일이나 계속되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1000일 야화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헤라자데는 바다와 신바트의 배, 칼렌더 왕자 이야기, 젊은 왕자와 공주, 바그다드의 축제와 같은 이야기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샤리아르 왕은 서서히 세헤라자데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며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림스키-코르사코프가 민요와 전설을 좋아했다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곡이 고전곡처럼 쉽게 들리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스토리를 알고 들으면 아주 재미있답니다. 세헤라자데가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 4가지가 각 악장의 제목이에요. 이 중 1악장 바다와 신바트의 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에 빠져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달아서 왕벌의 비행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 강사 김효준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작곡가는 러시아 5인조 중 한 명인 알렉산드로 보로딘입니다. 1834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보로딘은 9살 때부터 피아노, 플룻, 첼로 등의 악기를 배웠고 곧바로 폴카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3살에는 플룻 협주곡을 작곡하는 등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작곡가들은 모두 작곡이 직업이거나 음악 자체를 전공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보로딘은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바로 보로딘은 화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에서 화학과 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는 음악이 아닌 전공으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 중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학교에서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어요. 보로딘은 작곡가로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화학자로서도 성공했는데요. 벤젠이나 알데히드 같은 유기화합물을 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주기율표를 고안한 멘델레예프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교수로 재직하던 도중 러시아 5인조 중 다른 한 명인 발라키레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잊고 있었던 작곡을 다시 배우게 돼요.
유학 중 만나게 된 아내는 병약해서 계속 간병해야 했고 교수로서의 일도 바빴던 보로딘은 그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작곡을 공부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 러시아 5인조에 가입하고 러시아 국민음악의 창조에 전력을 다하고 여성 해방 운동에도 관여해서 러시아 최초의 여자 의학교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렇게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던 보로딘은 드디어 1869년에 그의 나이 36살 교향곡 1번을 초연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곧바로 그의 대표작인 고향곡 2번과 오페라 이고르공에 착수하지만 화학자로서 제작한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바람에 작곡을 잠정 중단하게 되고 작곡이 많이 늦어지게 돼요. 이후에 논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다시 작곡 활동을 시작했고 교향곡 제2번을 완성했답니다. 이 곡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에게 극찬을 받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곡에 몰두한 그는 오페라 이고르공, 현악 4중주 2번, 교향곡 3번에 작곡에 힘을 쓰지만 그의 본업은 화학자 쪽에 더 가까워서 일요 작곡가라고 스스로 이름 붙일 만큼 작곡은 휴일인 일요일이나 건강이 나빠 휴양할 때만 시간을 투자했고 그마저도 아픈 아내를 간병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고도 결국 오페라 이고르공과 교향곡 3번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1887년 어느 무도회 자리에 참석 중에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미완성인 오페라 이고르공과 교향곡 3번은 훗날 친구였던 글라즈노프나 림스키-코르사코프 등 다른 작곡가들이 보완하여 완성시켰다고 해요. 보로딘의 곡들은 러시아 특유의 대인배스러운 성향이 잘 드러나는데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바인가르트너는 러시아를 알고 싶다면 차이코프스키 비창 교향곡과 보로딘 교향곡 2번을 들어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또 같은 러시아 5인조인 무소록스키가 피아노 곡에 림스키-코르사코프가 관현악 곡에 충실했다면 보로딘은 실내악 곡에 중점을 두었는데 현악 4중주 1, 2번과 피아노 5중주, 6중주 등 수준급의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두 가지의 직업을 함께 가졌던 보로딘은 작품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든 작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관현악 곡으로는 교향곡 1번, 2번, 미완성인 3번, 그리고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등이 있고 피아노 곡으로는 작은 모음곡, 스케르초 A 플랫 장조, 그리고 9살에 작곡했던 헬레네 폴카 D 단조, 그리고 젓가락 행진곡의 변형적 표현 등이 있어요. 실내악 곡으로는 현악 4중주 1번과 2번, 피아노 3중주와 5중주, 현악 6중주 등이 있어요. 오늘은 실내악 곡으로 작품이었던 현악 4중주 2번을 함께 들어볼까 해요. 이상 꿈다락 강사 김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꿈다락 강사 문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 5인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작곡가는요, 밀리 발라키레프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작곡가이자 지휘자, 또 이제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했고요. 오늘의 주제인 그 러시아 국민 악파를 대표하는 러시아 5인조의 리더였어요. 1837년 1월 2일에 니즈니노 부고로드에서 가난한 서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알아차리고서 10살 때 그를 이제 모스크바로 데려가요. 수도 모스크바로 데려가서 알렉산더 두부크라는 이제 선생님에게 음악을 배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음악을 그만둬야 할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스승인 알렉산더 두부크가 이제 후원을 해줘서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제 와서 러시아 이제 민족 음악계의 대부, 시조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미하일 글린카. 오늘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언급을 한 사람인데, 이 글린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발라키레프의 이제 생애를 통틀어서 스승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1856년에 이제 처음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60년 전후로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이 작곡가들, 무스로그스키, 보로딘, 그리고 이제 림스키-코르사코프, 그 세자르 큐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과 이제 뭉쳐서 같이 친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러시아 음악을 위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러시아 5인조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돼요, 여기서. 오늘 들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도 이 러시아 5인조 사람들이 모두 사실 직업적인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발라키레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규적인 그런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라키레프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초창기에는 음악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리더가 된 거죠. 나머지 5인조들은 다 직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보로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을 전공한 화학자였고, 발라키레프도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큐이라는 사람은 육군 장교로 축성법, 성을 쌓는 법이죠. 이걸 가르쳤고, 무스로그스키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림스키-코르사코프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 장교였어요. 군인이 많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귀족들은 이런 어떤 예체능과 관련된 분야를 전부 취미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 좀 그런 귀족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보통 그 선택하는 직업이 군인 아니면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곡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라키레프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작곡법 등을 이제 지도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음악이 글린카 이전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음악계의 굉장한 변방이었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음악의 발전 상황이 도태되고 음악 학교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글린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러시아의 음악이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발라키레프, 이 러시아 5인조의 시대에는 러시아 음악계에 두 개의 흐름이 이제 존재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이제 음악원을 세운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음악원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음악원 계열과 발라키레프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무료 음악 학교, 이런 학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학교가 성향이 좀 달라요. 네, 이 안톤 루빈스타인이 세운 음악원 계열은 서구 음악, 그러니까 당시의 음악의 어떤 중심지였던 특히 독일 음악을 우리가 따라하자,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발라키레프가 세운 무료 음악 학교 계열에서는 우리가 러시아 음악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이 이제 러시아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 루빈스타인이 세운 그 음악원이라는 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유명했는데, 이 루빈스타인의 제자가 그 유명한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서구 음악을 따라하는 악파를 모스크바 악파라고 해요.
이 모스크바 악파의 대표자가 바로 차이코프스키. 그리고 그 후에 또 추가되는 사람이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파였고 어떻게 보면 또 대척점에 있었지만 차이코프스키랑 이 발라키레프도 사실 교제가 있었어요. 뭐 서로 친한 것까지는 아니래도 같이 이제 음악 얘기를 많이 하고 발라키레프가 이제 차이코프스키에게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발라키레프가 차이코프스키를 보고 이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겠다. 러시아 우인조에 이제 끌어들여야겠다 하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차이코프스키가 이제 좀 고사를 했다고 해요. 이제 워낙 이제 러시아 우인조는 러시아 색채를 강조하다 보니까 퓨트르 차이코프스키 하고 싶었던 음악, 독일 음악을 이제 따라하는 그런 음악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코프스키는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반대쪽에서 그렇게 계속 음악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음악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러시아 5인조가 아닌 작곡가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보기 중에 이제 10중 8구는 차이코프스키가 나온다. 그래서 이 5인조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국민악화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5인조의 멤버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림스키-코르사코프 이 사람이 반대쪽 이제 학교인 상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의 음악의 두 흐름이 사실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국민악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서구 음악을 하는 학교로 와서 교수를 맡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의 융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라키레프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점점 이제 러시아 음악계의 중심으로 대두가 됩니다. 부유한 출판업자인 벨라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림스키-코르사코프를 후원하면서 더 이제 그 사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명성이 커지고 이제 반대로 발라키레프는 이제 점점 지는 애가 돼서 조금씩 이제 그 러시아 음악계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무료 음악 학교도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든 발라키레프는 여러 가지 일에서 본의치 않게 자유롭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더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오랫동안 이제 쓰다가 멈춰놨던 곡들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1번 교향곡을 1897년에 완성했고요. 두 번째 교향곡은 1908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이 시기에 발라키레프는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악의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뒷방 늙은이처럼 좀 관심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무관심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던 끝에 1910년 5월 29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라키레프의 생애였고요. 이제 발라키레프의 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글린카에게 아까 얘기한 선생님이죠. 그 러시아 음악계의 국민악파의 이제 시조 글린카에게 이제 작품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1860년대 그 이전까지는 사실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18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작곡을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음악의 특징은 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죠. 동양적인 멜로디를 많이 따와서 동양적인 요소와 슬라브 그러니까 러시아의 옛 그 민요, 슬라브의 지역색 강한 낭만적이고 개성적인 음악들을 만들었습니다. 곡들을 작곡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젊었을 때 집필을 시작했다가 늙어서 끝내는 뭐 그런 작품이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곡의 이제 작품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교향시 타마라라는 곡을 작곡하는 데는 7년,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데 36년,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는 무려 50년이나 걸려서 작곡을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곡들이 그 두 개의 심포니, 그리고 교향시, 그리고 한 개의 옥텟, 8중주 곡이 있어요.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곡들이 피아노 곡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작품, 이제 유명한 작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교향시 타마라, 그리고 교향곡 1번 시장조,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그리고 팔중주, 그리고 소나타 1번, 피아노 소나타 1번, 그리고 이슬라 메이란 곡이 좀 유명한데 이 곡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극악한 난이도로 유명한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던 그 자신조차도 이거를 제대로 연주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오늘날까지도 넋이 나갈 정도로 난해한 피아노 곡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소나타 2번, 교향곡 2번, 그리고 종달새란 곡이 있는데 이 곡의 원곡은 계속 말씀드린 미하일 글린카. 이 글린카라는 사람이 작곡한 연가곡집 상트페테부르크의 이별 중에서 10번의 이제 가곡이었어요. 원래 가곡인데 이 곡을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발라키예프가 이제 이 곡이 좋네 하고 이제 피아노 독주곡으로 수풍곡으로 좀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 글린카의 가곡보다 이 피아노 수풍곡이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이런 곡들이 이제 작곡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라키예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당시에 이제 음악의 변방이던 러시아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특히 러시아의 민족주의 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발라키예프는 결코 많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아니었고 그렇게 뭐 곡들이 오늘날에도 주목받는 곡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글린카의 음악들의 정리 그리고 재편집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편찬해낸 곡인 40개의 러시아 민요집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후로도 많은 러시아 작곡가들이 이 민요의 편집 작업의 본보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업적이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5인조의 결성, 그리고 초창기엔 육성까지. 이 러시아 5인조 이전에 활동하던 러시아 작곡가는 계속 말씀드린 미하일 글린카. 이 사람이 러시아 민족주의의 성향을 시작했고요. 러시아 5인조는 이 러시아의 민족 음악을 이제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한데 이제 발라키예프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 그런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도 이제 유명한 작곡가들, 뭐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이고르 스트라민스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발라키예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무료 음악학교의 설립, 그리고 러시아 음악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베를리오즈, 슈만 이런 음악들을 서구의 음악들을 러시아에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발라키예프는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작곡들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 음악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라키예프의 작품 중에 아까 말씀드린 난해한 피아노 곡이라고 했던 이슬라 메일을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 강사 오은희입니다. 오늘은 저와 모데스트 페트로비치 무소로그스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무소로그스키는 1839년 러시아 카레보에서 3월 22일에 태어났어요. 이 다음 해에는 차이콥스키가 태어났답니다. 무소로그스키 일가는 대대로 이 고장의 대지주로 귀족이었어요. 무소로그스키는 네 형제의 막내로 일찍부터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워 음악의 재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그를 군인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여 1851년 12세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켰어요. 무소로그스키는 우수한 사관학생으로 수년간을 보냈는데 재학 중에도 피아노 공부에 힘쓰고 자선 연주회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솜씨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856년 17세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대에 배치되었는데 마침 연대의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작곡가 보로딘을 안 것이 생애의 전환기가 되었어요. 당시 청년 음악가였던 다르고 미시스키 그리고 키와 교제하며 그들의 러시아 국민 음악의 이념에 공감하며 같은 인상을 내건 선배 발레키레프에게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발레키레프는 전통적인 독일 서구 음악의 흡수에 힘쓰는 안톤 루빈스타인이나 차이콥스키 등의 서구파와는 달리 독일계의 아카데믹한 작곡법을 무시 혹은 경시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발레키레프의 가르침은 상당히 자유분방했으며 그런 영향을 받아 무소로그스키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작곡법으로 작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화성학이나 대입법 등 초보 음악 전공자들도 다 익히는 기초적인 문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아마추어가 만든 조잡한 곡으로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점들이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는 전통적인 작곡법에 치중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나 느낌, 인상을 표현하는데 탁월했는데 이처럼 구조보다 인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후대의 반낭만주의 경향, 특히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에 제대로 영향을 주었어요. 또한 무소로그스키는 20세기 이후 러시아 작곡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작곡가이기도 한데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세르게이 프로코페이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아람 하차투리안 등을 비롯한 많은 후배 러시아 작곡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소로그스키, 발레키레프, 보로딘, 큐이와 당시 해군 사관생도였던 림스키-코르사코프가 합류하며 러시아 국민악파 러시아 5인조가 결성되며 평론가 스타소프의 지시를 얻어 활동을 개시했어요. 음악과 군대의 이중생활에 고민한 무소로그스키는 1859년 돈을 떠나 음악에 전념하고 초기에 발레키레프에게 음악을 배운 이후 그는 독습하다시피 하여 작곡 실력을 쌓았어요. 이후 교양시 민둥산의 하룻밤으로 음악인으로서의 기초를 완전히 닦았고 1863년 5인의 동지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등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무소로그스키 개인적으로는 1861년 농노 해방으로 인해 토지의 반 이상을 잃게 되고 점차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또 1865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알코올 의존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작곡을 이어가던 무소로그스키는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를 완성했으며 상연도 했어요. 청년층에게는 호평을 받았으나 비평가들은 귀에 익지 않았던 이 작품에 냉소적이었으며 20일 후에 프로그램에서 삭제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오페라의 완성과 상연은 그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1873년 여름부터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먼 친척이 되는 청년 시인 쿠투조프 백작의 풍부한 시제는 그의 창작 의욕을 크게 자극했어요. 얼마 동안은 충실한 창작 생활이 이어지고
쿠투조프의 시에 의한 가곡집, 죽음의 노래와 춤, 친구인 건축가 하르트만의 죽음을 애도한 피아노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등의 걸작이 작곡되었습니다. 보리스 고두노프 오페라에 이은 오페라로 1872년 이래 계속 써온 호반시치나 관현악곡의 제2막도 완성되었지만 쿠투조프의 결혼에 의해 또다시 고독한 생활로 들어간 그는 급속히 창작 의욕을 잃고 술로 이어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전람회의 그림이 작곡된 1874년 이후로 인생의 쇠퇴기가 시작되는데 그의 알코올 중독은 점점 심해져갔고 친한 친구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도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날로 심해지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생계를 위해 택했던 공무원 생활도 위태위태하다가 결국 1880년에 해고되어 생계수단이 끊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881년에는 구걸밖에 할 것이 없다고 친구에게 말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무렵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져서 4번의 연속된 발작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 중에도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1881년 그는 만 42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어요. 전통적인 작곡 기법을 알지 못했던 무스로그스키는 이를테면 아마추어 작곡가로서 작품 수는 적으며 그것도 미완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들을 완성하거나 개정하여 널리 소개한 것은 친구 림스키-코르사코프였고 피아노 곡으로 작곡된 전람회의 그림도 오히려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라벨의 뛰어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인해 사랑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원작대로의 독창적인 매력이 무소르그스키의 독창적인 매력이 재인식되고 있어요.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를 비롯한 많은 음악가가 그의 음악에서 영감을 구한 것도 바로 이 독창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추어였지만 그 때문에 개인 개성과 독창적인 음악성을 돋보여줄 수 있었던 무소르그스키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그의 음악 전람회의 그림을 들어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강사 정승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세자르 큐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세자르 큐이는 1835년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프랑스군 사관이었는데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제국을 침공해서 벌인 그 조국 전쟁 때 퇴각하던 프랑스 군들 중에 주변 국가로 탈영하거나 아예 앉아 살게 된 군인들이 있었대요. 이때 부치는 폴란드에 프랑스어 교사로 정착하게 되었고, 리투아니아인인 지금의 그 부인을 만나게 돼서 빌뉴스라는 곳에서 세자르 큐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혈통답게 군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185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학교의 모교 교수로 채용이 되고 수십 년간 재직을 했는데 니콜라이 2세 등 많은 제자들을 교육시켰다고도 해요. 또 모교 교수로 일하는 도중에 틈틈이 음악 공부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는 폴란드인인 타테우슈 모니우시코에게 음악을 배워서 프랑스 양식과 쇼팽의 계보를 잇는 세련된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러시아 5인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은 러시아적인 민족성을 띠기보다는 프랑스의 살롱 음악 분위기를 풍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프레데리크 쇼팽을 흉내내면서 소년 시절부터 작곡을 시작을 했고, 작곡 교육을 받았으며 발라키레프, 알렉산드르 다르고미 시스키, 이름도 제가 입에 잘 안 붙는데, 그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많은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민족주의를 열렬히 주장하기도 했대요. 음악 비평가이자 공병 장교로서 활동하던 그는 1855년 밀리 발라레프스키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알렉산드르 보로딘, 밀리 발라키레프, 모데스트 무소르스키,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등과 함께 러시아 5인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864년부터 1877년까지 잡지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도모스티라는 그런 신문 같은 그런 잡지에서 음악 비평가로 지냈고, 그 뒤에는 1881년에 자신이 작곡한 러시아의 음악 등으로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러시아 음악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음악에는 러시아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으며 10편의 오페라 작품 가운데 첫 번째 작품 카프카스의 포로, 마지막 작품인 대위의 딸, 단막 오페라 흑사병 시대의 축제, 이 세 편만이 러시아를 다루었고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작품들을 인용을 한 것이었대요. 그가 다루었던 것은 빅토르 위고, 장 리슈팽, 알렉산드르 디마 1세, 그리고 귀드 모파상 등 거의 그런 대문호들의 문학 작품들이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오페라는 하인리 하이네의 윌리엄 레드클래프, 그리고 귀드 모파상의 피피양. 피피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가장 재능을 발휘한 것은 소곡 형식의 짤막한 25개의 피아노 전주곡과 피아노 곡지, 그리고 가곡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극으로 상연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몇몇 가곡과 소품만이 연주되고 있고요. 그의 작품은 쇼팽과 슈만의 아기자기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미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힘찬 감동이나 큰 규모성은 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해요. 가곡과 같은 큰 형식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도 그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뭐 했대요 이런 식으로 뒤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료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작품도 많지가 않고, 저도 지금 20년 가까이 연주를 하는 악기 연주자로서 그의 작품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릴 곡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고심 끝에 한번
제가 들어보고 이건 꼭 되게 좋은데 처음 들어보지만 굉장히 좋다 하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지을 곡은 세자르 큐이의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작품 번호랑 그런 거는 제가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름이 어렵고, 그쵸? 생소한 작곡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음악을 전공하고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입에 잘 붙지 않아요. 그쵸? 특히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일단 길고 끝에 뭐 뭐뭐뭐 스키 뭐 무슨 뭐뭐뭐 푸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림스키 코르샤코프도 그랬고요. 낭만주의의 작곡가지만 뭐 차이콥스키라든가 뭐 미하일 글린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러시아 5인조들은 진짜 이름 외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은 그 5명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러시아 5인조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소르그스키 작품을 좋아하니까 이름은 다 하면 길어요. 원래 풀네임은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인데 그냥 여러분은 무소르그스키라고 외우셔도 좋고요. 또는 알렉산더 보로딘이지만 그냥 보로딘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큐이 쉽잖아요. 세자르 큐이인데 그냥 큐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발라키리에프, 발라키리에프하고 림스키 코르샤코프는 이게 한 음절이에요. 다 이름이 뭐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이 아니라 풀 네임이면서 한 음절이 그냥 림스키 코르샤코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5명의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들을 다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명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오늘 수업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교양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업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4회차예요. 4회차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 봤어요. 생활 속의 음악, 그러니까 클래식이 생활에 어떻게 쓰여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 영화 음악은 따로 장르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를 할 거고, 영화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대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드라마 보거나 그러면 이제 OST에도 클래식 음악들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영화에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CF에도 굉장히 많은 클래식들이 우리 생활의 주변에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저희 3기 3회 준비했는데 아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으로 오늘 3기 3회 러시아 5인조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석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